안녕하십니까, 양단한TV의 양현수단장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저번 시간에 제가 예고를 했던 대로 올해 올려드렸던 수도작 방제 영상들에 달린 댓글 중에 질문들이 꽤 있었거든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해드리긴 했었지만, 아무래도 이제 타이핑으로 이제 답변을 해드리다 보니까 설명이 좀 자세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오히려 궁금증이 더 생기거나 또는 오해를 하시거나 이해가 안 되시는 이런 질문들이 좀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대충 추려보니까 한 20가지 정도의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10가지를 나눠서 1, 2부로 나눠서 방송을 제가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방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 위주로 할 거고, 다음 시간에 뭐 노즐 관련된 거, 뭐 분사량, 그다음에 뭐 고도, 속도 이런 거에 관련된 것들을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사용하시는 기종은 무엇인가요? 자, 일단은 모델명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기체는 SHR사의 X416S V3라 모델을 사용하고 있고, 이거는 국내 수입 명칭이고요. 이제 알리에서는 아마 이렇게 하면 검색이 안 되실 거예요. 중국 모델이지만. 자, 더군다나 국내에 들어오는 이 수입되는 모델 중에 거의 대부분의 수량을 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수입하는 물량은 완제품으로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부품이 한 대분이 정확히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한 50%만 들어옵니다. 나머지는 제가 국내에서 가공을 해가지고 다시 맞추는 스타일이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 이 회사의 제품도 기존에는 이제 암대가 달려 있습니다. 암대가 달려 있고 사용되는 암에 들어가는 파이프도 40파이에 내경 38파이짜리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사용하는 기차 같은 경우에는 40파이에 내경 37파이짜리 카본 파이프가 들어가고, 일단은 관절이 없는 통파이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스키드 브레이스와 이제 어퍼 브레이스까지 이게 연결 때까지 따로 사용을 해서 뭐 진동이라든지 추락 시에 이제 충격을 좀 더 완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집어넣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아마 판매가 되고 있더라도 제가 사용하는 지금 기체와는 좀 많이 다르다는 걸 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고요. 어쨌든 그런 모델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제가 이제 모디파이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제가 사용하시는 모델을 동일하게 쓰고 싶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제 올해도 판매를 했고 작년에도 판매를 했는데, 제가 올해는 판매량을 굉장히 많이 줄인 거가, 제가 이제 작년에 기체를 생각보다 좀 많이 판매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방제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수리 요청이 나오고 추락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는 자가 정비가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제 또는 기체를 2대를 구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한해서 이제 판매를 했고요. 올해도 아마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가을 시즌에 이제 방제 교육과 더불어서 이제 기체 제작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진행을 하게 될 거지만, 자가 정비가 일단 가능하신 분들에게만 판매가 되게 될 거고, 또 일정 수량이만 돼야만 이제 이게 수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원래 있는 모델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정 수량이 또 돼야 돼서 그런 것들을 또 모집을 해가지고 나중에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국내 뭐 인터넷 검색에서는 제 거 기체는 나오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자, N3AGFC는 어떤가요? 이 질문은 제가 이제 N3AG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N3AG도 1.0 버전이 있고 2.0 버전이 있습니다. A3AG도 1.0 버전이 있고 2.0 버전이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N3AG를 이제 선호하는 이유는, 첫 번째, 신형인 2.0 버전이 지금 국내에 거의 돌아다니고 있지 않잖아요.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2.0 버전이 이제 조종기부터 뭐 AMU도 들어가고 거기에 펌프까지 뭐 레이더까지 세트로 있기 때문에 비싸서 사용을 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자, 2.0번이 사장된 이유는 이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동을 걸자마자 기체가 안드로메다로 날아가거나 아니면 같은 구간에 갑자기 뒤집어지거나 하는 이런 예상치 못했던 이런 사고들이 빈번하게 사용 판매 대수에 대비해서 엄청나게 빈번하게 발생을 하다 보니까 금방 사장이 된 거고요. N3AG 1.0과 A3AG 1.0을 비교를 하면 일단은 가격이 2배 이상 차이가 났었어요. 그리고 A3AG는 얘가 고질적인 문제가 FC에서 열이 N3보다 훨씬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가장 더울 때 여름철에 방제를 하다 보니까 이 IMU를 둘러싸고 있는 고무 마운트가 이제 경화되거나, 그래서
떨어지거나 깨지는 경우도 좀 발생을 해서 IMU 오류 문제로 추락을 하거나 사용을 못하는 FC 좀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N3를 좀 사용하고 있고요. 자, N3도 단점이 있어요. 비행을 할 때 고도 유지가 정확히 되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L3보다 좋은 이제 뭐 기압계라든지 이런 거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편차가 좀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은 뭐 손으로 잡아가면서 비행을 하면 되니까 저는 이제 N3 A주를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 이외에 뭐 팔라딘이나 찌위나 뭐 이런 시리즈들은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거고, 특히나 K 시리즈들은 제가 워낙 많은 사고를 보고, 특히나 이제 DJI사의 FC를 사용하셨던 분들은 이 K 시리즈 FC는 비행성이 정말 쓰레기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문제는 지금 이제 N3AG 1.0 FC는 거의 구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끔 보면 뭐 중고나라라든지 아니면 뭐 당근마켓 이런 데 이제 어쩌다가 하나씩 올라오기도 하는데, 이미 가격대가 시판 가격을 한 150%까지 올라갔습니다. 예전에 판매될 때 한 52만 원인가 판매가 됐던 것 같은데, 지금 뭐 알리에서 중고로 사도 70만 원 가까이 가고 국내에서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 FC가 돼버렸죠. 자, 어쨌든 FC는 뭐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띠 모드만 쓰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에띠 모드에서 뭐 노콘이 되거나 하면 더 심한 사고가 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 일단 에띠 모드로만 사용하는 이유는 첫 번째가 사고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자, 드론이 저희가 이제 알지 못하는 이유로 오작동을 할 때가 있거든요. 무조건 있습니다. 자, 그런데 GPS 모드로 이착륙할 때, 이륙할 때와 착륙할 때에 가장 사고율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행 중에는 GPS 모드로 사용하시더라도 제가 이착륙 때만은 에띠 모드로 바꿔서 사용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부분도 있고요. 자, 또 에띠 모드로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자동차 영상들을 좀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유튜브에서. 그래서 이 서킷 하시는 분들의 영상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안전을 위해서 ESC는 오프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들을 하거든요. 자, ESC라는 거가 원래 안전을 위해서 나와 있는 건데, 안전을 위해서 그거를 오히려 오프한다. 좀 이상하잖아요. 자, 이거는 뭐냐면, 자, 어느 정도의 본인이 조종 실력이 있다라고 하면 자기가 모든 걸 컨트롤 할 수 있는데, 기체가 이런 거동 또는 장애물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내가 어떤 키를 쳤는데 기체는 오히려 반대의 키를 키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모션이 섞이고 오히려 상황이 위험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에띠 모드를 사용하고 있는 거고, 실례로 뭐 GPS 모드로 하다가 제가 키를 반대로 치면 얘는 스톱 모션, 저는 이제 땡기는 모션이 키가 겹쳐가지고 기체가 원래 각도보다 훨씬 더 많은 각도로 기울어지고 뒤집어지는 경우도 실제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에띠 모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방제 같은 게, 수직 방제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보통은 100m 정도 되는 논에 쭉 밀잖아요. 제 에띠 모드 같은 경우에 이제 밀었다가 놔도 바로 브레이크가 잡히지 않고 쭉 밀리죠. 자,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사용하기 편합니다. 왜냐면 GPS 모드는 밀다가 브레이크 감도가 좀 높으면 욱 하고 서버리죠. 자, 그 상태에서 내가 놓은 것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 다시 밀기도 좀 어렵죠. 자, 그런데 에띠 모드는 살짝 밀고 있다가 딱 놓으면 기체가 속도가 살짝 줄어가면서 그 속도로 진행을 합니다. 자, 그 상태에서 끝단까지 맞추고 턴을 딱 하면 워낙 편하기 때문에 제가 에띠 모드만 사용하는 것이고요. 기존에 사용했던, 제가 이제 방제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기존에 사용했던 FC들 중에 GPS 모드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를 워낙 많이 봤고, 저도 지자계 지수가 높은 날이나 주변에 장애물이 있을 때 GPS를 켜서 테스트를 많이 해봤을 때 기체가 컨트롤이 안 돼서 이제 사고 직전까지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에띠 모드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끝 지점에서 스로틀을 올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게 논 끝단에서 스로틀을 올리는 이유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모션은 딱 하나예요. 끝단에서 턴을 하면서 스로틀을 약간 올리는데, 이 모션 하나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은 브레이크 때문에 스로틀을 올립니다. 자,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다가 저희가 비행 속도가 보통 5m/s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럼 초속 한 16에서 18km 정도가 되는데, 자, 이 속도로 끝단을 정확히 맞춰서 방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은 지나가 버리죠. 특히나
이 눈 마지막 끝단이 뭐 산이라든지 나무가 있다든지 하면 정말 끝단에 딱 맞춰서 세워야 되는데, 자 이때 턴 모션과 땡기는 모션을 같이 하고 스로틀을 딱 줘버리면 급브레이크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브레이크만 잡아서 땡기는 것과 스로틀 줬을 때의 이 제동거리는 거의 1.5m, 2m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로틀을 주고 있고, 자 두 번째, 자 스로틀을 당연히 주면 프로별 회전 속도가 빨라지겠죠.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죠. 물론 뭐 제가 봐도 영상의 눈 끝까지 가는 게 잘 안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대부분의 영상에 보시면 눈 끝단에 있는 장애물과 기체가 턴할 때 프롭과의 거리가 채 1m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치고 나오는 경우도 다다닥 하고 치고 나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자 이럴 때 그냥 턴을 하게 되면 프롭 회전수 낮기 때문에 장애물에 맞았을 때 프롭 회전이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쪽으로 오히려 기울어져서 추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스로틀을 의도적으로 올리면 얘가 그냥 타다닥 치고 잘라버리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추락할 수 있는 확률을 훨씬 더 떨어뜨리고, 뭐 DJI 기체 같은 경우는 프롭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뭐 비료만 맞고도 떨어지고 하양풍이 날라온 돌멩이에 막아도 깨지고 하지만, 이 제가 쓰는 하비윙 같은 경우에는 뭐 X9이나 이런 거 쓰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프롭이 생각보다 두껍고 튼튼하기 때문에 이 새끼 손가락 정도 되는 나뭇가지를 그냥 자르고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제 영상에도 보시면 나뭇가지 같은 거 뭐 이렇게 좀 늘어져 있는 것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푹푹 치고 그냥 자르고 지나가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 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일단은 기체를 약간 띄움으로 해서 하양풍에 의한 해를 혹시나 입을까봐 그걸 피하기 위함이고요. 네 번째, 의도적으로 올렸을 때 장애물이 나무가 들어져 있다면 밀어치기가 또 가능합니다. 제가 이제 이따가도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 띠띠띠 소리가 나는 게 이제 분사나 뭐 GPS 모드 이런 거 바꿀 때 이제 띡띡띡 하고 조종의 소리가 나야 되는데, 가끔씩 보시면 제가 끝라인에서 분사를 안 끄는 구간들이 있어요. 이때는 브레이크를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는 것보다 약간 더 50cm, 1m 정도 덜 갔기 때문에 분사를 안 끄고 스로틀을 올려서 약을 밀어치는 겁니다. 자, 대부분 맞지만 그렇게 밀어치는 경우도 있고, 특히 나무가 있을 때 제가 의도적으로 그런 식으로 더 브레이크를 좀 세게 잡고 해서 더 많이 밀어 넣거든요, 약을. 자, 그런 식으로 해서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네, 영상에서 삑삑삑 소리는 무엇인가요? 제가 사용하는 조종기는 이 스카이드로이드사의 H16이라는 조종기입니다. 자, 이 조종기는 이 버튼을 작동할 때마다 띡띡띡 하고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영상 초반에는 제가 습관적으로 GPS 모드에서 에띠 모드를 번갈아 바꿔서 에띠 모드가 되는지 확인을 하기 때문에 띡띡띡띡 이런 소리가 여러 가지 나고요. 방제 중에 턴 할 때 삑삑 소리가 나는 거는 다 분사를 껐다가 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러더 턴을 할 때 뭐 빠르게 지나가면서 그냥 뿌리는 경우도 있지만, 러더 턴을 하다가 얘가 서버리는 경우에는 한 1초 정도라도 제가 분사를 끄고 다시 진행을 해서 최대한 중복 살포되는 양이 없게끔 만들려고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띡띡띡 소리만 나도 언제 분사를 켜고 언제 분사를 껐구나, 요것만 보셔도 이제 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뭐 조종기 특성입니다. 뭐 이런 소리가 안 나는 조종기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 조종기 특성상 소리가 나고 있는 겁니다. 자, 프롭 사용하시는 드론의 프롭 인치와 피치가 무엇인가요? 자, 제가 사용하는 기체는 하비잉사의 X9 이제 파워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X9 파워 시스템은 34인치에 11피치짜리 프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큰 프롭을 사용하면 모터가 굉장히 많은 열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꼭 그 모터에 규정되어 있는 사이즈의 프롭을 사용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H16 조종기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자, 지금 뭐 가격만 보셔도 H16 조종기가 뭐 직구를 해도 한 90만 원대, 국내에서 이제 뭐 전파 인증이 된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 180만 원대까지 가고요. 자, 그런데 오히려 더 신형 안드로이드가 장착되어져 있는 뭐 MK15나 H12 조종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40만원에서 60만원대에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런 조종기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일단 버튼이 너무 없어요. 버튼이 너무 없어서 이걸 직관적으로 조종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수조작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다른 것도 뭐 이것저것 달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조작할 때는 나머지 다 떼고 들어가고 이러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어플을 사용하지 않는 FC들은 일단 버튼이 다 밖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플로 되는 이제 팔라딘이라든지 요즘 K 시리즈도 자동 방지 이런 게 되잖아.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이미 웬만한 기능들을 다 세워서 화면에 버튼을 클릭을 해가지고 아이콘을 활성화시킨 다음에 거기서 조정을 하고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모든 걸 다 밖으로 꺼내놓으면 이 직관적인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용을 하는 거고, 제가 이제 예전에 드론을 하기 전에부터 영상 일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ENG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다뤘었는데, 이 가정용 카메라와 전문가용 카메라의 차이는 딱 두 가지입니다. 물론 화질이 가장 중요하지만 화질과 버튼이 얼마만큼 나와 있느냐. 보통 가정용 캠코더들은 전원 버튼, 녹화 버튼, 줌 버튼 끝. 나머지는 다 설정창에 들어가게 돼 있죠. 그런데 전문가용으로 가면 갈수록 거의 모든 메뉴의 버튼을 다 바깥으로 꺼내 놓습니다. 왜? 빠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버튼 수가 많은 H16 조종기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원래는 후타바의 16SZ를 제가 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카메라가 좀 필요해가지고 H16으로 옮겨 타게 된 거고요. 제가 차광제나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하우스 위에 있을 때 거리감이 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카메라를 이용하기 위해서 H16을 사용하는 거고, 그게 아니었으면 아마 후타바를 계속 사용을 했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좀 사장되어 가는 분위기긴 하지만 워낙 이제 자동 방제나 이제 앱 같은 걸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실장 저희 같은 수준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방제 시간이나 준비 시간만 더 느려지고 오작동에 의한 사고만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그런 걸 좀 지향하는 편이고, 그래서 H16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사용하는 카메라는 무엇인가요? 이거는 이제 방제와 관련이 없는데 왜 이제 관심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물론 이제 비싼 카메라도 있으면 제가 촬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DSLR도 있고요, 렌즈도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있고 하지만,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을 할 때 원래 수익을 내기 위한 이런 채널로 시작한 것도 아니었고, 물론 지금 수익도 전혀 이론도 발생을 하고 있지 않죠. 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편집도 하지 않고 거의 그냥 영상을 통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제가 영상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리는 이유는 이제 수익이 나지 않은 사업에 일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제가 솔직히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것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최소한의 투자를 하기 위해서 소니 3000 R3000인가라는 이제 액션캠을 사용하고 있고요. 중고로 아마 한 30만 원 정도 구입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그거 위에 이제 인스타 360이라는 이제 파노라마 360도 VR 카메라도 또 가지고 있고 뭐 짐벌도 있긴 한데, 뭐 이게 방제 중에 워낙 많은 짐도 갖고 다니고 또 이런 것들 또 세팅하고 하기 너무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단하게 헬멧에 끼워서 쓸 수 있게끔 소니 거 액션캠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뭐 혹시나 남는 액션캠 좋은 거 있으시면 지원해 주시면 제가 정말 좋은 영상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자, 제가 사용하는 기체가 EFT의 기체인데 원심 노즐이 혹시 장착 가능한가요? 자, 원심 노즐은 거의 어느 기체든 장착이 다 가능합니다. 자, 가능하고 문제는 이제 원심 노즐의 가진 장단점 정확히 아시고 이제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원심 노즐을 썼을 때 많은 약재가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보이고, 이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플라시보 효과죠. 농민들이 눈으로 봤을 때 와, 이게 약 잘 내겠네. 실제 이런 효과를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원심 노즐이 갖고 있는 장점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방제 효과나 효율을 올리려고 하시는 건지는 여러분들 좀 직접적으로 좀 판단을 해보셔야 되고요. 제가 이제 원심 노즐에 대해서 저번에 간단하게 좀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는데, 얘가 무조건 장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모든 장비는 장점과 단점이 항상 공존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판단하셔야 되고, 자, 원심 노즐 웬만한 기체는 다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질문. 자, 장애물 센서 없이 끝라인을 맞추는 비법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여러분 논에 보시면 보통은 이제 그 진행 방향 쪽으로 다 모가 심어져 있고, 이 양쪽 끝라인은 이제 가로 방향으로 이제 모가 심어져 있잖아요. 자, 요때 벼가 흔들리는 모습이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구간이 모가 딱 이게 진행 라인에서 가로 라인으로 딱 바뀌어 가지고 끝단까지의 거리가 보통은 6m 정도 있거든요. 그거를 보고 이제 제가 멈추는 겁니다. 거의 그거를 보고 멈추고, 또는 뭐 지금 이제 워낙 수도작 방제만 지금 1000만 평이 훌쩍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100m짜리 노는 정말로 그냥 보고 딱 턴하면 거의 5m 정도 사이로 그냥 바닥을 뭐 논 흔들리는 거 이런 거 벼 흔들리는 거를 보지 않아도 맞추어질 정도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비행이 워낙 많이 해서 끝단이 잘 맞춰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장애물 센서가 장착되어 있는 드론들로는 그렇게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끝단에서 장애물과의 실제 거리가 1m가 채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고 실제로 장애물을 풀업으로 치고 나오는 경우도 허다한데 그렇게 장애물을 쳤을 때도 이게 나무나 이런 것 때 안으로 드리워져서 논 끝까지 바람이 안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기체가 안 가는 건 물론이고요. 자, 그런데 그런 구간에 장애물 레이더가 있으면 당연히 그 근처도 못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재를 정확히 살포를 할 수 있는 구역 자체가 훨씬 더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뭐 경험으로밖에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냥 많이 날려 보시고 많이 박아 보시면 돼요. 저라고 뭐 사고가 안 났겠어요? 제가 사고가 많이 났을 때는 한 시즌에 9번도 사고가 났습니다. 뭐 그렇게도 사고가 났을 때도 있기 때문에 웬만한 사고 나오면 그래서 올해 영상에서 제가 이제 막 웃잖아요. 그냥 이 정도 사고는 그냥 뭐 비일비재한 거니까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웃으면서 그냥 지나가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많은 비행과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끝라인을 뭐 장애물 레이더 없이 맞출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가 이제 최근에 영상 올린 거에서 방제를 실상 나가고 싶은데 비행을 얼마만큼 해야 하고 나가야 됩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신 분들이 계셨어요. 제가 17년도부터 강의를 할 때부터 항상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실비행 기준에서 50시간 정도는 비행을 하시고 나가셔야 농민들이나 이런 분들 봤을 때도 이 사람이 초보자가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할 거고 실제로 사고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비행 50시간이란 거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뭐 교육원에서 20시간 채우는데 솔직히 실제 비행은 한 3, 4시간밖에 안 하시잖아요. 3, 4시간밖에 안 하시고 그냥 로그만 거의 채우셔서 이제 시험을 보시는데 이 실비행 50시간이라고 하면 거의 일주일을 날려야 됩니다. 하루 종일. 자, 그 정도의 연습을 하셔야 되고 자, 문제는 무턱대고 이렇게 날리는 것이 아니라 구간적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논을 정해놓고 이 논 앞에 약재를 채워서 분사를 해서 연습을 한다. 이거는 아무래도 실력이 좀처럼 늘지 않으실 거예요.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건데 그래서 제가 교정 교육을 할 때 교육하는 방법들도 아예 다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연습을 좀 하셔야 되고 어쨌든 비행 시간을 한 50시간 정도 채우셔야 끝단도 어느 정도 맞추시고 논 모양이 이상하거나 밭 같은 경우에 고도 차이가 있거나 장애물이 있거나 할 때도 부담 없이 날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질문들 좀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